자, 경제 가정교사 7년 차 최병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어떤 주제입니까? 예, 요즘 뭐 한전 민영화 가지고 얘기를 많은데 예. 뒤에 좀 시간 있으면 제가 한번 정리를 하고요. 예. 근데 지난주 23일 날 그 가계 동향 조사가 발표됐는데 통계청에서 가계 노동조사? 예, 이게 이제 가계 소득 이제 실질 소득 늘었다? 예.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대체 그거? 근데 이게 이제 내용이 좀 들여다보면 저 우리나라 가계들이 지금 얼마나 지금 처참한지가 보여지고 있는데 이 시청자들이 이 언론에 보도되는 거를 이제 읽을 때요. 제가 이제 학생들이 이제 갈 때 이 자료로 이제 언론 자료, 보도 자료를 이렇게 좀 가고 그러는데 언론에서 그러니까 제목을 보고선 그러니까는 언론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러니까 언론이 그러니까 감추고 있는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 이 이제 제목을 한번 이제 언론에 보도한 거 봐보세요. 연합뉴스 거를 거의 다 대부분이 베꼈는데 늘었다. 봤어요. 연합뉴스에서 5분기 만에 증가 전환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그럼 5분기면은 정확하게 1년 전입니다. 예?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작년 3분기, 4분기, 올해 1, 2, 3분기 하면 5분기잖아요. 예. 작년 3분기가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예요. 아하. 예? 근데 5분기 만에 증가 전환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증가 전환했다는 얘기가 5분기 동안에 그동안에 마이너스 행진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하다가 이제 플러스로 이제 드디어 전환했다 이거예요. 예. 그럼 여기에 이 제목에 보게 되면 이제 윤석열 정권 들어서 가지고 갑자기 소득이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에 마이너스 행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하. 그게 이제 하나 보이는 거고. 그 말을 하지 않은 것이고. 그렇죠. 예. 보이는데 왜냐하면 5분기 만에 증가 전환을 했으니까 그동안은 마이너스였다는 그렇죠. 얘기죠. 마이너스죠. 예. 실제로 마이너스였었고요. 예. 네, 마이너스였는데 이게 이제 지금 이 그림 아직 안 나왔네요. 근데 하여간 5분기 만에 했다고 했을 때 또 하나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럼 작년 3분기가 그러니까는 지금 카운트 시작한 저거란 말이에요. 시작인데. 작년 3분기가 마이너스 했다는 얘기죠. 예. 마이너스. 그럼 이제 올해 이제 증가는 우리 지난번에 수출 얘기할 때랑 비슷한 건데. 기저효과? 그렇죠. 작년에 이제 그러니까 수출이 작년에 그러니까 가계소득이 마이너스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조금 올라갈 수가 있죠. 조금은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예. 자, 그래서 앞그림 좀 먼저 보여주세요. 지나간 앞그림. 이 그림 말고 이 그림이요? 예.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 5분기 동안에 마이너스 행진 쭉 했던 4분기 마이너스 행진하다가 5분기 때 0.2% 올랐다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보세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5.4, 2.8, 6.0, 6.9 하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죠. 이 그래프를 보여줘야 되네요. 예. 보여줘야 될 것은 이걸 보니까 확실하네요. 예.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실질 소득 0.2% 늘어 5분기 만에 증가 전환 그러면 좋아진 것 같잖아요. 네. 저 그래프를 보세요. 일반 가게들은 지금 내가 지금 소득이 1년 전보다 늘었어? 이게 안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그래프를 참담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5분기 만에 증가 전환 거짓말 아니잖아요. 야, 말장난인데 보니까.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제목을 가지고 이제 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유추 해석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그림에서 일단 그러면 지난 추이를 쭉 보게 되면 확 대조적으로 보인다 이거죠. 예? 마이너스 행진했던 것이 지난 1년 동안이니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지난해는 마이너스 플러스 섞여 있으니까 2년 전하고 비교하면 딱 맞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음 그림을 보세요. 다음 그림이요?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맨 왼쪽이 뭐냐면 2년 전이야. 2년 전 3분기하고 맨 오른쪽이 이번에 3분기야. 그러니까 소득이 줄었네. 한 12만 원은 줄어버렸죠. 정확하게 말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소득 줄어 3%. 3% 소득이 평균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말해 정확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진짜 언론들 진짜. 그렇죠. 참 그러니까 그게 실체적 진실을 그대로 말해주는 건데. 와, 기술은 기술이다. 5분기 만에 증가 전환. 증가 전환. 야, 증가 전환을 맞지. 증가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좋잖아요. 전환도 좋고. 야.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은요. 이제 그 계층별로 좀 이제 우리가 분위별로. 계층별로 잠깐 볼 필요가 있는데 1분위가 이제 하위 20%예요. 5분위가 상위 20%고요. 그럼 보게 되면은 하위층일수록 감소율이 높죠.
야, 안 그래도 소득이 좋은데 감소율도 높으네. 예, 정확하게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소득이 높을수록 좀 이제 감소율은 좀 떨어지고 있지만은 그 5분이 상위 20%도 마이너스는 거는 드문 일인데 그것도 그것도 인상적인데 근데 굉장히 역진적이잖아요. 굉장히 역진적이네요, 진짜.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가게들이 일반 중산층과 서민층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예? 근데 이거를 가지고 증가 전환했으니 이렇게 제목을 뽑으면 기자들이 기자분들은 월급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들도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그랬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기사 쓰는지 참 보면서 왜 이렇게 쓰는 걸까요, 진짜? 네? 있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겠다. 이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 아니잖아요. 일부의 그렇죠. 진실, 그렇죠. 일부의 사실로 전체 진실을 덮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체 진실을 전달해야 되는데 일부의 사실, 증가 전환, 눈 가리고 앙호하는 건데 이거 진짜. 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다음에 보여드리면 이제 가처분 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가처분. 이게 뭐냐면 가게가 소득 중에서 가게가 지출을 하는데 커다랗게 소비 지출이 있고 소비 아닌 지출이 있단 말이에요. 이자 이런 거. 이자, 세금, 그다음에 연금 납부료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꼭 내야 되는 거.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이 비소비 지출이라고 하는데 그 비소비 지출을 뺀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는 가처분 소득이죠. 쓸 수 있는 소득이니까요. 내가 쓸 수 있는 소득. 예? 근데 가처분 소득이 더 줄어들었어요. 더 줄어들겠죠. 더 줄어들었어요.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우리가 가게가 지금 얼마나 힘든가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게 있는데 쓸 수 있는 돈이 확 줄어든 거 아닙니까? 쓸 수 있는 소득이 일반 소득보다 감소율이 더 크다 이거예요. 이게 전 국민 평균이니까 평균적으로 이렇게 괴롭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평균적으로 어떤 분들은 훨씬 더 많을 것이고 어떤 분은 정도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지 어떤 분은 전체 다 힘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플러스도 있겠지만 상위 20%도 마이너스니까. 예. 그래서 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됐는데 줄어든 것도 이제 그림 좀 넘겨줘 보세요. 자, 이게 이제 2년 전보다 이렇게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요. 확 줄어들었잖아요. 예? 줄어드는데 그다음 거 한번 봐보세요. 그다음 그림 좀 넘겨봐 주세요. 잃어버린 몇십 년의 첫 출발 아닙니까? 이러다가. 이것도 봐보세요. 문재인 정부 때하고 직전하고 이승엽 정부하고 쭉 떨어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요. 확 차이가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소득이라는 건 대개가 올라가게 돼 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저 때가 코로나 지나는 때였는데 그거보다 더 나아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그러니까 무슨 준전시 상태예요. 제가 볼 때는. 아유, 진짜. 자, 그다음에 이제 넘겨봐 주시면요. 이게 이제 가처분 소득 감소와 더불어 가지고 이런 기사는 본 적이 없어요, 교수님. 그렇죠. 근데 이거 모든 언론들이 경제를 다루는 언론들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예, 그러니까 기자분들이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는데 국민들한테 알 권리 저기 하면서 보도만 하지 말고 제대로 알려줘야 되는데 기자분들이. 자,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요. 적자 가구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적자 가구 비율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이제 가구들이잖아요. 이 가구 비율이 증가를 했어요. 당연히 증가하겠죠. 아니 소득이 증가했으면은 오히려 그러니까는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증가했어요. 그리고 이제 소득 분배율도 나빠졌고요. 그러니까요. 소득 분배율이. 맨 끝에 있는 게 소득 분배율도 이제 증가했단 말이에요. 나빠지겠죠. 나빴단 말이에요. 근데 적자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는 소득이 증가했는데 어떻게 가느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지출이 뭔가 증가했다는 얘기죠. 지출이요. 어떤 지출이 증가했어요? 가계 지출.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그게 거기에 이제 굉장히 오늘 제가 포인트를 맞춰야 될 내용들인데 자, 넘겨봐 주세요. 가계 지출이 그러니까는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었는데 가계 지출이 한 4만 4천 원 정도 증가를 했어요. 왜요? 증가했는데 여기에 이제 가장 강한 게 뭐냐면은 이 이자 비용이. 가게에서 부담하는 이자 비용이 가장 많이 증가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교육비라든가 교육비가 한 12%, 그다음에 교통비가 8%,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중요금이 올랐고 그렇죠. 그리고 빚내서 집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더 많이 소비를 해서 지출이 증가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간 거죠. 비용들이. 그리고 이자가 올랐잖아요. 이자도 올라가고 교통비도 올라가고 교육비도 올라가고 해서 이게 지출이 증가한 거예요. 그럼 이 지출 증가에 대해서 가게가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굉장히 그 아주 그냥 그 가게들의 고군분투가 보여지는 게 그 다음 그림입니다. 그 다음 그림 보시게 되면은 가계 지출 증가에 대해서 가게가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은
식료품비를 4만 5천 원을 줄였어요. 먹는 거를 줄이고 있는 거야. 야. 먹는 거로 이거를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먹는 거 줄여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먹는 거는 밥만 먹어도 살 수는 있으니까 예. 외식도 잘 안 하게 되고 예.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들 힘들다고 하는 거구나. 그렇죠. 장사가 안 되니까. 숫자로 다 확인이 되네요. 예. 그러니까 먹는 것조차도 줄일 정도로 그러니까 가게가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이나 이자는 내야 되잖아요. 예. 내야 되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이제 그러니까는 대응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일부 언론에서는 가게가 지출이 증가해가지고 소비 성향이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보도한 데도 있어. 거짓말쟁이들 진짜. 소비가 살아 거꾸로. 거짓말쟁이들 진짜. 이게 봐보세요. 근데 우리가 소비 성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해? 소비 성향이라는 게 뭐냐면은 거짓말이거나 예.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예. 알면은 그렇죠. 거짓말인 거고 예. 실제 그 몰랐다면은 소비 지출이 늘었어? 그러면 활성화되고 있는 건가 지금? 세부 내역을 안 보고. 그래서 소비 성향이라는 게 있어요. 네. 쓸 수 있는 소득에서 소비를 얼마나 하느냐, 소비 지출을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많이 증가했잖아요. 지난 2년 전에 비해가지고요. 소비 성향이 67%에서 71%가 쭉 올라왔으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은 분모가 줄었어. 줄어들어버리니까. 분모가 작아져가지고. 분모가 줄어들어가지고 이게 생긴 현상이야. 쓸 수 있는 돈이 작아져가지고.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어가지고. 야. 근데 저걸 가지고 소비 성향이 높아졌다 이렇게. 그렇죠.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 그것도 진짜 이 거짓말쟁이거나 멍청하거나 진짜. 쓸 돈이 줄어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자 내고 지금 먹는 것까지 줄이고 있는 판국인데. 이자 내고 전기세 내고 전기도 올랐잖아. 가스비 내고 이런 거 내다 제가 보니까 아까 많이 오른 항목만 소개한 건데 상대적으로 교육비와 자녀 교육비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상대적으로 비율로 많이 올라가지고 다른 것도 많이 올랐죠.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먹는 것까지 줄이는 판에 소비가 살아났다고 하고 앉아있으니 참 기가 차죠. 아니 거짓말하는 사람 기자들이 많을까요? 모르는 기자들이 많을까요? 저는 후자가 더 많다고 봅니다. 교수님처럼 이거 안 쳐다본 거예요. 이 원인이 어디 있지? 하고 안 쳐다본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면 그 신문사 데스크의 책임이고 그 정도도 훈련 안 시켜서 간다면은. 자 그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소비 성향이 움직이는 방향을 보게 되면요. 그래서 제가 이자 비용하고 거의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2년 전에 이자 비용을 100으로 놨을 때 올해 낸 게 136.4니까 36% 이상이 오른 거예요. 이자 비용이.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네요. 그러니까 그게 오르니까 당연히 뭐냐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지요. 이자 비용이 증가하니까. 그러니까 이 소비 성향을 내는 산식이 이 상황을 반영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해를 못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 분모가 이렇게 갑자기 줄어들었을 때 분모가 줄어서 소비 성향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여졌을 때는 이 소비 성향을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산식이 지금 현실을 반영하도록 다시 고쳐져야 되겠네. 뭔가. 그러니까 이런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 거의 없거든. 그러니까 아주 특수한 상황 아니면요. 그러니까 금융위기라든가 뭐 이런 상황이 아니면은. 분모가 줄어들어서 저런 소비 성향 나타내는 지표가 왜곡될 때를 보정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네요. 이참에. 그래 지금 그러니까 이 이자 비용이 이렇게 증가하면서 가게가 소위 말해서 먹거리까지 줄이는 상황이라는 걸 뭘 의미하냐면요. 뭘 의미하냐면은 이게 지금 이제 그 앞에 보니까는 그 방송에서 이광수 의원이 부동산 문제 얘기를 하던데 이게 지금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가계부채를 많이 그러니까는 동원시켜 가지고 떠받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떠받들고 있는 건데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다 보니까는 이게 이자 비용 섞어 이게 그러니까 가계의 소득과 소비를 이게 그러니까 압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경제가 죽잖아. 경제가 성장을 못하고 쓸 죽잖아요. 돈을 아파트에 꽂아가지고 이자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돈을 못 쓰니까 같이 경제가 죽는 거 아니에요. 경제가 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건설에서만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IMF라든가 국제결제은행에서 야 한국 니네 가계부채 이거 지금 가볍게 보지만 지금 너무 심각해 지금. 가계부채에 더 많은 가계부채를 내라고 정부가 정책을 냈잖아요. 그렇죠. 50년 대출도 하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소위 정책 모기지로라는 정책 금융을 주택 금융을 막 지원해줘가지고 떠받치했던 거 아니에요. 미분양 된다고. 그렇죠. 미분양 돼서 건설에서 살리기 위해서. 건설에서 살리기 위해서
일반인들 주머니를 튼 거 아니에요. 그렇죠. PF 대출도 그러니까 연장해 주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탱하고 있잖아요. 총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이. 총선 끝나면 어떡할지 걱정입니다. 진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가지고 총선 전에 이미 경제가 붕괴되고 이게 3분기란 말이에요. 3분기면 7, 8, 9월 달입니다. 근데 언론에 써줘야 알죠. 근데 지금 연말은 지금 더 나빠졌을 거란 얘기예요. 지금 더 나빠졌겠죠. 그러면 경제가 죽다 보니까는 가계부채에 대해서 지금 이구동성으로 지금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비서실장도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 했듯이. 그러면 그 상황이 결국 뭐냐면은 가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 유체 이탈식으로 해가지고 은행들한테 그 책임을 돌리는 식으로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가계부채를 이제 막으려다 보니까는 정책 모기지 조금 일부 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왜 대통령이 은행을 갑자기 때리잖아요. 그렇죠. 원래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는 절대 말 안 듣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민주당이 은행에 세금 때려야 된다. 민주당이 말하면 빨갱이라. 근데 갑자기 대통령이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네. 왜 저러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위험 신호가 워낙 크니까 그래? 이제 좀 내려야 되겠는데? 또는 그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거래가 죽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가 죽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이 부동산은 이게 부채 모래성인데 이게 그러니까 가계부채를 숙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가계부채를.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근데 이게 너무 올라가 버리니까 실물 경제를 죽이고 있는 거야. 그런 네? 거죠. 실물 경제를. 그러니까 더 이상 가계부채를 올릴 수가 없는 상황까지 지금 온 거예요. 가계가 먹거리까지 줄일 정도니까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진퇴양난에 빠진 거라고. 제가 볼 때 내년 총선 가기 전에 이게 지금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황이 마무리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예. 아 그래요? 한전민영화 얘기 안 해요? 한전민영화까지 못 가겠어요 오늘.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는 이 가계부채를 더 이상 끌어올릴 수 없는 상황까지 지금 내몰리고 있다. 경제가.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으로 그러니까 이게 압박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 거거든요. 어느 순간 부동산이 푹 꺼지거나.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번 지금 조정기로 다시 진입하는 이유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고갈돼 버리겠구나. 없죠 더 이상. 네, 이렇게 돼 버리면은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소위 경제 이론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이게 그러니까 공포가 확산하는 단계로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끌어든 게 그 저출산 대책하고 그 이자율하고 끌어붙였잖아요. 그렇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대출 받아서 집 사라 하다 이게 앞에 거는 소진됐잖아요. 더 이상 효과가 없잖아요. 50년 만기 대출도 주담보도 그 다음을 꺼내든 게 대출을 사람들 보러 하라고 해야지 이게 지탱이 되니까. 그렇죠. 저출산 대책하고 붙여볼까? 이게 최근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 수단까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총선 전에 이게 버텨줄래나 이게. 지금 실물 경제가 지금 가계가 지금 붕괴되고 있는 거거든요. 가계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수님. 자,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